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근데 놀리시면 전혀 못 드셨어요. 댓글창에 지금 성대모사 하지 말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는 게 지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습니다. 안드로메다였다. 사구총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거라던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던가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라던가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고요. 네. 김기현 대표 시즌2로 가는 네. 것 같은데요. 그만둘 생각이 1도 없다. 네. 예.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순항하겠다. 정계 은퇴 D-187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는데 네. 승리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계 은퇴예요. 정치 생명 끝나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을 네. 임명했던데 윤핵관 빼고 윤핵관 넣기.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윤핵관을 빼고요. 덜 알려진 윤핵관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뭐 유이동 의원이야, 뭐 유승민 개 이렇게 됐지만 지난 대선 과정 중에요. 국민의힘의 정책위장을 이미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이 사람이 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수행 단장을 했고 저는 도로 영남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려면 수도권의 전진 배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121개 가운데 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싹 다 영남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또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수도권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로 총선 돌파 가능할까 어렵지 않나라는 네. 전망도 생기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은 뭐 여의도 연구원장 수도권에서 시킬 사람이 네. 특별히 없어요. 아, 마땅치가 않습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아. 그리고 내년 총선 공천을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해. 우리 대통령실은 관여 안 할게.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는 분들이 네. 공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사무총장, 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죠. 네. 조금 바뀌는 기류가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었는데 네. 따뜻한 국정으로 입장을 좀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동안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이 함께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야당과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 쳐다봐라. 그리고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좀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저기 내년 총선 공천은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경선해가지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님 요즘에 저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좀 하시죠. 국민과의 소통. 네, 라든지 지금 국감 과정 중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악재는 떨고 가야 됩니다. 네. 이거 국조하시죠. 아니면 특검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거 정리하시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그냥 당연히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오늘 근데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부 건국 수립 이후에 최초로 네. 수석비서관 회의를 야외에서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든지 다른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지켜보시죠.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자기 선거 그것도 예측 못하는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해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운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 내부에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으니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오전부터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누구 전화기요? 안철수 아, 대표 안철수 전화. 의원이요? 네, 네. 전화가 꺼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국감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더 좀 확장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최측근을 포함해서 메시지와 정무라인이 전체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매일매일 일상 업무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뭐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정치 노선을 얘기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전략적 판단 속에서 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혼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캠프 정무라인 캠프 관계자조차도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것 같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나무랄 때가 아니지 않냐. 저게 문제여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패배한 것이 아닌데 네. 엉뚱한 데다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근데 놀리시면 저녁 뭐 드셨어요? 아니, 오늘 좀 평소랑 좀 다르셨어. 네. 꼬리곰탕 먹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나 안철수 때문에 진 거 아니다.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싫어하시지 않느냐. 내가 이준석 대표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나 험지 보내지 말고 분담갑 공천 줘라. 이런 항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당이 지금 위기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졌어요. 큰 표 차이로. 그러면 국민의힘의 큰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반성하고 네. 당원들 위로하고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수도권 험지에 나가겠다. 나를 총선 승리의 도구로 선봉장으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큰 정치인의 모습이고 대권 후보의 모습이지 안철수 싫어하니까 나 안철수 제명시키겠습니다. 연판장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약간 지금 좀 자중해 주세요. 댓글창에 지금 성대모사 하지 말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는 게 지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패배 원인으로 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의원을 지목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저도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꼬리를 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라는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좀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내내 빨간 옷을 입고 맞춰 입고 강서구에서 회식을 한 다음에 보고서에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했어야 했고 논쟁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 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보수정당의 노선이라는 게 있고 보수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하는데 본인 스스로 일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당내 이론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지난 1년 5개월간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좋은 평가가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을 오늘 연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일요일 날 의원총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 현장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번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 책임을 지적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냐. 너무 분개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안 되겠다.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입장을 밝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네. 하필이면 안철수 의원이 월요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소통관에 기자회견이 잡혀 있고 네. 11시 20분 이렇게 비어 있었답니다. 아. 네, 그 안철수 반박용이냐? 그랬더니 일도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라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저는 이별할 결심을 한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별할 결심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치렀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본인이 쫓겨났을 때,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행해진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아까 저희 이준석 대표랑 통화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오. 감정적으로 좀 복받치지 않았느냐.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별할 결심이라 하면 네. 탈당, 뭐 신당,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랑 어떤 교감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내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본회의장 안에서 앉아 있는 것과 우리 더 라이브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그냥 지금 총선 이 승패를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어떻게 갈까요? 이런 것을 평론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본회의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정치를 바꾼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본회의장에 있다가 여기 와서 앉아도 돼요. 아니 근데 본회의장 국회의원직이 예. 네. 주된 임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꼭 뺏지다는 지름길로 가시라. 네. 이렇게 항상 조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판단은 이제 어떻게 할지 봐야죠. 아. 근데 저는 그냥 오늘 저 눈물의 의미를 헤어질 결심, 이별할 결심 그게 헤어질 아닌가. 결심. 용산 또는 당 지도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안으려는 아유, 노력은 택도 앞으로도 없는 거죠? 아이,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네. 현재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아마 11월 달부터는 뭔가 다른 일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네.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네.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런 다른 일을 얘기는 할것 상당히 교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아니, 저희 그냥 느낌이에요. 저희 느낌. 저는 제 뇌피셜로만 얘기해요. 근데 네. 저 정보가 없어요. 그동안 상당히 많이 틀린 걸 알고 계시죠? 아이, 그럼요. 아, 예. 다 틀려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네. 핵심 책임자는 다 비껴서 있고 주변인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둘이의 싸움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사실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을 쭉 놓고 볼 때. 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척 그리고 나는 아무 개입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이 점을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민생 걱정 안 하고 그냥 서로 자기네들끼리 공격하고 누가 공천하네 마네 뭐 우리 윤핵관이 들어가네 마네 이러한 한가한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도 이제 보수 쪽의 입장에서 네.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네. 제가 정말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체로 예측이 틀리시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예측 반대로 하시면은 네. 결과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펠레세요? 네. 펠레. 그 김기현 지도부 네. 총선 전까지 지속 가능한가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 의미가 없는 지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말씀을 왜요? 아니 저의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 그렇게 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의미가 없는 지도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네. 본인들의 공천권을 위협을 하거나 아. 아니면 저 체제로 치르면은 총선 승리할 수 있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관리자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국감 끝나고 이제 정기국회 끝날 때쯤 되면 총선 기획단 띄우고 뭐 공천관리위원회 띄워가지고 급속도로 총선 시즌으로 되돌리면은 그냥 김기현 당대표는 뒤로 물러서고 공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아마 국민의힘의 얼굴로서 국민들께 선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윤핵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 누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 인선을 한다? 저는 너무 떠오르는데요. 김장김치 단골철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장년대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김장김치 딱 지금 철이잖아요. 요새 예. 누가 김장을 김기현. 해요? 김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서 드시는 먹지. 분도 더 큰 감투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의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변인에서 선임 대변인으로 승격하셨습니다. 김기현 1기에서도 대변인을 맡았었는데 국민적 평가가 좋지 않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기현 2기가 됐는데 저는 김기현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받는데 일조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네. 선임 대변인 입에서 김기현 비대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2기 체제 오자 토크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야당 입장에선 아유 잘했어. 예,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굴 하시면서 타운홀 미팅도 다니시고 치맥도 하시고 민생 돌보시면서 총선을 치르는 그림 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쭉 이대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은 같지만 비대위다. 그만큼 비상한 각오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이미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 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동안도 책임 한 번도 안 졌어요. 숨고 책임 안 지고 이러는구나.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네, 감정받을 발언은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좀 셉니다. 보수 언론인 조중동마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45,600원. N 곱하기 1억 720만 원. 네, 일단 한숨 돌리고 계시는 동안에 여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N 곱하기 1억 720만 원. 선거를 마치고 나면요. 교섭단체가 안 된, 즉 20석 이하의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의원 한 사람이 한 분기에 국고 지원을 대충 이 정도 받습니다. 뭐 매년 약간 물가 변동률이 있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1억씩 나온다. 지금 유승민 의원의 레임덕 발언은 사실상 분당선언, 출당선언, 탈당선언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다음번 총선을 국민의힘에서는 못 치르겠다라는
선언으로 보거든요. 오. 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100일까지만 기다려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도 있고요. 100일 때 비대위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4월 10일 총선 전 100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모든 기운들이 모여졌는데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이렇게 아주 작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정당 활동은 안 해보셨을 테니까 요 정도 돈이 든다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2년도 안 됐거든요. 레임덕 발언 45,600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콕 윤 대통령 찝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레임덕 얘기할 상황인가. 물론 비판하는 건 알겠어요. 뭐 보수 언론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개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예요. 91,200원 쓴 것은 유승민 의원 이 발언을 한 그 프로그램의 출연료예요. 제가 몇 번 나가봤어요. 라디오요? 네, 거기 나가봤는데 사방송사. 두 번 나가니까 18만 2,400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한 번이면 이거니까 앞에 부분은 맞는 말이니까 네. 보수 언론이 비판하는 거. 네. 근데 뒷부분은 틀렸으니까 제가 반만. 아. 그래서 45,600원.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한가? 네. 없네요. CBS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어떤 방송인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실제로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이기 체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지금 당내에서는 이거 어떻게 진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보수 언론마저 걱정이 많은 거죠. 예, 저희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핵심은 왜 김기현 대표라는 간판이 안 바뀌었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뭐 새로 비대위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비대위 많이 해봤잖아요. 비대위 전문 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 비대위 해봤자 별게 없더라고요. 결론은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이 체제 골간 정도만 유지하고 네. 바꿀 건 다 바꾸자. 그래서 제가 비대위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 차원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 체질 바꿀 수 있는 혁신이 이것도 이제 곧 띄울 거고 네.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대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대통령 본인 얼굴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옆에 비대위원장이랍시고 누가 같이 얼굴을 들이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기현 비대위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김기현은 아무리 튀려고 해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계획대로 자기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습책으로 뭐가 나옵니까?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의도 이제 야외에서 하세요. 네. 용산 앞에 어린이 공원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 예. 저 장면을 보시면 되게 특이한 걸 보실 수 있는데 넥타이를 맨 비서관과 매지 않은 비서관이 있죠. 저건 원래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노타이에 흰 셔츠로 나온다. 근데 저기 어떤 분은 파란 셔츠, 어떤 분은 타이를 메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네. 누군가 기획해서 그림을 만들고 자 대통령실은 이만큼 허심탄회하게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네. 자유로운 라고 분위기다. 설명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가서 타운홀 미팅만 하면 뭐 중소상공인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은 다 극복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굳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대화를 나누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가서 만나보시라. 근데 이미지로 지금 민생이 해결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소통을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어떤 신호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랑 일단 좀 하셔라. 당이랑 소통을 좀 해라. 아유, 선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았으면 진작 말을 하지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서 선거가 어려운지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당에다 전부 다 책임을 떠넘기고 아니 어려운 일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우리한테 말을 해라고 대통령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네. 보기 있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대신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당 네.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좀 쳐다봐라. 그리고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쓴소리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그게 과연 어떤 쓴소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적어서 그런데요.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일요일 날 의원총회 때 마지막에 발언을 좀 한 30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의원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에서 반대한 것도 전달을 했다.
그래서 바뀐 것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낱낱이 다 밝히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결과가 됐어요. 예, 굉장히 더 탄탄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는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세간의 평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줬고 네. 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당에서 이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세간의 궁금증. 그러니까 그게 공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왜 용산에서부터 대통령실에서부터 받았다 이렇게 아예 전제를 깔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 증거는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 됐을 때 공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네. 아무도 처음에 그 생각 안 했는데 왜 정부 여당이 후보를 안 낼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면 복권이 됐다는 것은 그 유죄 판결 난 부분이 부당하다는 의사표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반응하지 않으면 네.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여론이 있었고 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선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자. 네. 이런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하게 용산에서 당에다가 공천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공천했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애 위원 같은 분들, 네. 이런 류의 분들은요.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네. 대통령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예요. 당 저희 책임이다. 당에서 네. 공천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전략 공천한 게 아니라 경선이란 방식을 통해서 후보 자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피선거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대통령을 비난하시고 싶은 의도는 알겠으나 사실관계 여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고려하신 후에 네. 비판을 하셔도 하시는 게 자, 맞지 않을까요? 비판을 좀 바꿀 의도가 있나요? 요런 평가가 지금 국민의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유 잘했어라고 평가를 드리는 건데 자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일간지들을 한 2시간씩 탐독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왜죠? 그 안에 정말 쏠쏠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최고봉은 김기현 대표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내용인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있던 3명의 강서구청장 후보군 중에 김태우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2사람 중에서 공천할 걸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김태우를 여기서 빼면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김태우를 넣어서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보수 일간지의 김영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네. 그분들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지금 여당을 공격할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정도까지 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천을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제가 참 그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발부 이 시점에 여기를 나왔어야 되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저도 그때는 진보 언론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재밌는데? 자주 불러주세요. 근데 눈물은 자꾸 이제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에요. 왜 울어요? 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김기현 체제는 2주를 못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또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였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나왔더라고요. 29.2%의 네, 맞습니다.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점쟁이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도 뭐 맞췄다 이러는데 그거 더하고 나누기 할 줄 알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대충 그 정도 생각한 분들도 있고 사이비 평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신 거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0.3% 차이로 맞췄어요. 저희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지지율 얘기하시는데 뭐 29.몇% 나와서 2자가 나왔다 앞에 그래서 놀라시는데 뭐 여론조사 출렁일 수 있다는 것도 네, 이건 네. 확률이잖아요. 네, 네. 예, 잠정치니까
어쨌든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일 부분은 있죠. 네. 이준석 대표가 자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문어처럼 월드컵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당의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 정치 행보에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모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여당 인선 전에 윤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 핵심 인물이 독대를 했다. 그게 또 반영이 됐다. 또 이런 보도가 있고 막 계속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를 제가 봤고요. 예. 뭐 독대했는지 여부하고 그 독대의 결과 인선이 영향을 미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독대한 것과 이건 별개니까요. 근데 그런 보도를 제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봐요. 엄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출범한 지도부의 대표이고 이번에 의원총회에 사실상 재신임을 얻었고 세간에서 얘기하던 비대위 출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스스로 그것을 증명한 그런 대표예요. 그런 대표가 인선을 하는데 말씀하신 뭐 윤핵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특정 누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인선을 한다? 저는 상상을 할 있을 수가 수 없는 없어요. 일이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떠오르는데요. 김장김치 단골철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김장김치를 담궜잖아요. 김장년대 뭐 이런 얘기 아, 하고 예,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김장김치 딱 지금 철이잖아요. 요새 예. 누가 김장을 김기현 해요? 김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서 드시는 먹지. 분도 많아요. 옛날 생각이 많아요, 진짜. 이게 김기현 장재원 연대 예. 만들어져서 이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그러네요. 지금 한번 비대위로 심기일전하면서 김장김치가 잘 담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김장김치에 대한 평가는 내년 꽃피는 3, 4월에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는 계속 뭐 이렇게만 하시라. 국정기조 바뀌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68% 정도 됐더라고요. 예. 보셨죠? 네, 이제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예. 아마 그 얘기는 그겁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외교 성과라든지 네. 어떤 국가 정체성 확립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부분이 많은데 네. 실제 국민들의 삶에 이렇게 직접 느껴지는 부분, 뭐 경제, 민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적죠. 네. 뭐 외교 성과라는 게 뭐 반영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순간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마지막이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로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들을 가치를 끊어버리게 되는 소통 방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해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철수라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요즘 그 발언을 보면 굉장히 셉니다. 강해요. 예,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전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당의 입이니까 네. 오늘 말 한마디가 당내에서.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누구 편이에요? 아니, 부담 주지 마세요. 네.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예.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요? 예, 이 두 분이 저희 당에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로 해서 이런 구원이 생겨서 싸운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저희 당이 아닌 바른미래당 2018년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이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 악연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두 개인 간의 일을 공론회장으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네. 감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라. 두 분이 따로 만나시든 뭐 현피를 뜨든 그렇게 하시라. 선임 대변인 공당의 품격을 선임 좀, 대변인 네, 품격을 좀. 네, 더 라이브에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오버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능은 맞습니다만.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도부에서 이 싸움을 중재하려는 시도는 없습니까? 중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네. 한 분은 뭔가 이렇게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비아냥거렸다고 느끼는 거고 네. 한 분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나를 비난하는 소재로 썼다는 건데 네. 거기에 어떻게 당의 지도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희 당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그래요? 많았다고 생각해요. 오. 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틀린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아니 거기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뭐 대통령의 무오류의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제가 네. 많다고 그랬지 다 맞다고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왜 평가가 이렇게 박하냐. 이 전달한 형식, 방식, 단어 선택, 그 단어의 수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순도가 많이 깎인다. 네. 만약 저보고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발언할 때 그 단어의 선택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싶고 네. 표정 관리도 해야 한다. 네. 눈물 흘린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하면 그야말로 진짜 유력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오늘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뭐 김병민 최고, 장해찬 최고위원 또 안철수 의원까지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손에 육모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대통령님 제가 한번 찰지게 쳐보겠습니다. 라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누가 매질해서 내쫓을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대국민용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용이죠. 제가 이만큼 이준석 대표랑 싸울 수 있고 네.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을 없앨 수 있고 이 사람이 당에서 처참하게 나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를 겨루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중재안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면서 자 내가 비윤 반윤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끌어안기가 부담스러우면 유승민 의원하고라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승민 의원의 식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표현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이준석을 물리적으로 해야 할 생각이 없다라는 대통령 입장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수위가 내려갈 것이고 이 포화가 야당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잘 안 되는 당은 내부에서 적을 찾죠. 유승민, 이준석 껴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당에서요? 네. 그거는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의 그 뭐 필요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적어도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를 실감하고 있을 거고요. 당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저희 당원이고 전직 당대표잖아요. 네. 그분과 같이 하는 게 나쁘냐 좋으냐의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점이 하나라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성애 소장님이 이야기한 이준석 때리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군요.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유승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상상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 대통령이 대선 2개월 전에 선대위를 해체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겼어요. 기억은 이제 하실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런 네. 말씀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제안할 생각도 있나요? 대통령께요? 예. 제가 대표가 아닌데요. 제기에는 누구 말도 안 듣겠다라는 선대위 해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쳐내고 뭐 유승민 쳐내고 다 내 마이웨이로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 검사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예.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장 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에 있던 대북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부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그럼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사안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재판을 네.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뭐 주 2회 재판 나가게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 또 주 4회 재판을 나간다 그러다 이제 주 2회 재판 나가니까 주 2회 재판이 리스크다. 그래서 무슨 뭐 재판 리스크, 그전에 또 검사 리스크, 구속 리스크, 영장 리스크, 5만 종류의 리스크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멀쩡히 당무를 잘 소화하고 있고 본인 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은 7일이고 이틀 동안 재판 나가면 저녁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밤잠 줄여서 일을 하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리스크로 받아친다는 자체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건 한 건이 자기 판단은 구속 사안이라고 했으면 네. 8월에 회기 끝냈잖아요. 열어놨을 때 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고 보고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뭐 이런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그냥 굳건하게 하셔야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네. 판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네.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으면 검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이고 우리가 부족했네. 그럼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검사인데 한 번 더 치면 다음번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또 영장을 치겠죠. 아마 12월에. 영장을 또 칠 저는 가능성. 또 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제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치면 꼭 나올 겁니다. 기우제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어떤 그런 한심한 신세를 잘 보여주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대사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웃어야 되겠어요. 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신앙을 계속 갖고 계세요. 전 구속영장 굉장히 좋아요. 아니,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웃으시죠? 판사가 법원에 가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판사가 유죄를 내리면 유죄죠. 그러니까 예. 자 저는 이 받아들여야죠, 부분을 당연히. 봐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오셨는데 표정이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중에 위증교사 관련 부분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한다면 그거 걱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유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재명 대표 떨떠름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피선거권 무조건 박탈됩니다. 유죄 인정되면. 그럼 대선 못 나와요. 네.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우리 영장 기각됐으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좋아지고 추석 밥상이 너무 좋았어. 이 얘기만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엄청 섭섭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는데요. 그 정치 일정에 맞춘 수사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회기 안 됐을 때, 회기가 비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면 되지 않냐 얘기인데 굉장히 오만한 얘기예요. 어느 피해자가 자기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느 날 영장을 쳐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권 의식에 쩔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안 그러길 바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또 웃죠. 보통 이제 검찰의 수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기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2년 동안 도대체 몇 건을 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타이밍을 본 기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크잖아요. 의혹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분을 대표로 선택한 민주당의 선택이니까 네. 저희가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매를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회초리를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픈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게 맞았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가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거 회사라면 이건 망한 겁니다. 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니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이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보면 왜 우리가 매를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회초리를 한 대 딱 맞았어요. 네. 근데 회초리를 한 대 딱 맞고 나면 아파 죽겠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네. 완전히 바뀌겠다. 다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미흡해요. 뭔가 미흡하면서 느낌상은 회초리를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픈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게 맞았는데. 네, 화를 돋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고 네. 곤장을 들게 되거든요. 진짜 안 아픈지 한번 맞아볼래?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고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어떤?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아니 이러다가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그나마 이 프로그램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던 김영남 의원이 저렇게 나오면 김영남 의원이 지금 약간 중심을 다시 잡아야 돼. 아니 가짜뉴스. 위기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기를 아닌 거로 자꾸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곤장이라는 것은 총선에서 맞을 그렇죠. 매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오죽하면 조중동마저도 네. 보수 언론들마저도 사설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대패하는 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 작전을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수선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요.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 쇄신 이게 사실 모순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윤 빼고 친윤 넣은 거죠. 총선에 민감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게 이제 공천 전략 수립 또 여론조사 이런 거하고 연결된 라인인데 거기는 사실은 뭐 거의 친윤 일색이라는 측면에서 변함이 없고 더군다나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강원도 출신 3선이잖아요. 전 사무총장이. 근데 그 자리를 빼서 TK 출신, 그것도 경북 출신, 국민의 입장에 가장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재선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혔다. 자, 그러면 수도권 이철규 의원도 재선이에요. 재선인가요?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전략, 물론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인데 거기가 접경 지역이에요. 동두천, 연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수도권하고 다른 데예요. 때문에 과연 저 강서 재보궐선거를 참패하고 얻은 그 결론이 저거라면 내년에 이제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은 더 걱정스러운 거죠. 이거 안 변하겠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수도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받아서 부글부글 지금 끓어오르네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저희는 스피커가 작아서 끓는 소리가 멀리 안 퍼져나가요. 네. 안에서만 끓지. 네. 그 아까 매를 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습하고 있는 그 행태 중에 가장 매를 버는 행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이철규 의원과 이만희 사무총장을 아는 국민, 정확하게 이름을 댈 수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저만 해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구지 아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군지 정도는 아시는 거죠. 거기가 안 바뀌면 변화를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면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 참패한 것도 문제지만요. 참패한 이후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참패한 걸 딱 보면서 변화를 할까 하고 그래도 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직후에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지층에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남 지역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지지자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당 관계자보다는 좀 대중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영남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졌단 말이야?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대다수가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소외감을 느끼면서 굉장한 위기의식.
이런 실망감, 심지어는요 노인회 회장님도 네. 이대로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당 지지층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겠다 이러던데 그 뒤에 이제 쭉 벌어진 행태들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궐선거 후에 이 대응 자체가 오히려 플러스가 그러니까 약간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눈을 돌리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런 쓴소리가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외는 아니, 스피커가 원내. 작아요. 네, 원내라도. 근데 원내는 그게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인데 사실은 영남, 강남당이거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 지역구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서울은 대표적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에서 이긴 거고요. 경기도는 휴전선 주변 지역하고 분당 갑 뭐 아니면 저 경기도 맨 남쪽 여기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은 2020년 총선 그렇게 수도권에서 다 역풍에 쓸려 나갈 때도 살아남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정도의 역풍에서도 살아남았던 지역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본선이 중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공천이 중요한 지역. 경선이 중요하고 공천이 중요하다. 공천이 중요한 지역하고 본선이 중요한 지역하고는 확연히 입장이 갈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본선이 중요한 분들은 지금 다 원에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공천이 중요한 지역은 뭐가 중요하냐? 지도부 내진 대통령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천은. 사실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공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해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저희는 막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위기의식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통합! 정말 오늘 이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습니다. 당과 내각이 관계자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분위기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무 감각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여기 굳이 당대표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안 가도 되는 행사예요. 사실은 통합이 행사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근데 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선거 참패한 이후에 공개 행사로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선거 참패했는데 웃고 즐거워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런 자리라면 당 관계자는 참석을 안 시켰어야죠. 충분히 안 시켜도 되는 자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저게 청와대 영빈관이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럴 거면 뭐하러 옮겼어? 청와대를 왜 옮겼냐? 저 청와대 영빈관이거든요. 네. 누가 봐도 영빈관인 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부터 해서 참석 대상자 선정까지 이 정무 감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근데 정말 저는 저기 하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가식이요? 참패는 없었다.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 우리를 재기할 충분한 힘이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의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게 말은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했지만 사실 그동안
아니 윤석열 신당 만드는 작업해왔던 거 아니야? 아니 예전에는 새식대 위원회 같은 거 해가지고 뭘 하더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여태까지 무슨 그렇게 활동이 있었어? 그런데 전국의 조직은 막 만들고 다니고 하필이면 요 시점에 대표들까지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띄워줄 일이야? 저는 하여튼 간에 가식과 그다음에 저게 내 혈세가 들어가는구나. 아니 왜 대통령 신당을 만드는데 국민의 조직이 이런 게 써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요새는 국민들이요, 실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금방 알아채세요. 평범한 국민들이 딱 보고 아마 느끼는 건 이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번 정권의 가장 문제의식, 국민들이 문제의식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과 역행한다 이거거든요. 지역 간, 그죠? 영원함. 그리고 세대 간, 이념, 특히 이념 간, 그죠? 그리고 또 직역 간, 또 경제 이 규모에 따라서 이 양극화, 이거 전혀 서민들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서민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가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강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말은 강조하죠. 민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거꾸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계속 키우고 아주 이게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이것도 한술 더 뜨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의식이 있는데 근데 벼랑간 뭘 하는데 막 건배하면서 얘기하는데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 도대체.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이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보들을 하실 때 한마디씩 하셨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저는 한마디 하신 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다 이거죠.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가 어제 저 화면을 보고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비로소 안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저런 행사를 가지고 김한길 위원장을 이제 소위 띄워주는 듯한 모양새를 만든 게 향후의 어떤 정치적 역할 같은 거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어떤 역할이죠? 그렇죠? 또 여권 내에서 소문도 많았어요. 예.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계연 그 대표 체제가 오래 가겠냐. 이대로 못 간다. 결국에 비대위가 됐든 아니면 선대위가 됐든 뭐 공관위가 됐든 내년 총선을 실질적으로 치를 수 있는 체제가 이 대안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김한길 위원장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건 아마 김한길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창당을 가장 많이 해본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당 만들었다 깨고 이런 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창당 기술자다, 신당 기술자다 이제 이런 별칭까지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데다 이분이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알고 2016년 총선에 보수 정당을 오래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영입해가지고 그 선거를 이겼어요.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효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서 모종의 역할을 맡기려는 거 아니야. 어제 저 장면으로 그거를 마치 반쯤 공인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요즘에는 국민들이요 이렇게 진정성 없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금방 간파하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국민통합위원 같으면 저 자리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이분들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정말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대통령한테도 진언을 하고 이 문제를 뭔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무슨 신당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동력이 있어요? 그죠? 동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김한길 위원장 이름만 나와도 바로 뭐 창당 신당 이야기 바로 따라 붙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일단 기획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나올 때 그 기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그때 중심은
안철수 대표였고 호남 쪽에서 표를 몰아온 것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만 네. 창당 과정에서의 기획은 김한길 위원장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애당초부터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을 때부터 나왔던 소문이 네. 윤석열 신당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밑그림으로 새시대위원회나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신당 만들 필요 없다. 이미 다 윤석열 당이 돼버렸다. 이준석 내쫓고 안철수, 나경원 다 저기 하고 본인이 원하는 김기현 대표 나왔으니까 이제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실적이 나신 거야 또. 이거 가지고 이 국민의힘 당국 가지고는 좀 안 되겠어. 네. 뭔가는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딱 초이스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는 비대위로 가는 거냐, 윤석열 신당식으로 조그맣게 밖에 하나 만들고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그래서 재창당하는 형식. 그거 아주 김한길 위원장이 아주 엑스퍼트거든요. 그 분야에 전문가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아직 마음을 결정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간도 안 좋아. 6개월이면 너무 빨라. 이게 네. 그러니까 한 2달쯤 보면서 네. 이거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다. 장난질을 그러니까 고민 중이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특히 오래된 지지자들이 들으시면요. 말씀은 못 하시지만 굉장히 그 서운하시고 힘드세요. 그럼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약간 당에 애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의 그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본인이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신당 얘기로 간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당이 문제라서 안 되겠네. 이런 사고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부정하게 되면 대통령 책임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만든 당대표잖아요. 지지율 5% 나오는 분을 다른 경쟁자들 다 제압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었고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주저주저 했는데 사실은 뭐 공천 해가지고 선거 치러라라는 시그널을 줘서 치른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내 잘못이냐. 내가 왜 이걸 독박 써야 되냐. 이제 그런 점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거고 그런 면에서 잠정적으로 저 체제 유지와 힘을 실어주는 걸 택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뀌지 않고 네. 당 지지율 바뀌지 않고 내년 수도권을 포함해서 총선 전망 어둡다. 이러면 이제 당 내부에서 여론이 네.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 관찰자들이 연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김기현 대표는 스스로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내를 넘길 수 있겠냐. 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국민통합위 행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행사였잖아요. 참석자도 90여 명 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한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통합위 행사에 왜 당 사역을 불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오늘 점심때 비공개로 만나면 되거든요. 뭐 일단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말은 좀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앵커 출신이지만 그렇게 국민이 말씀은 옳다. 다 맞는 말씀 하시는 말씀이 거죠. 그겁니다. 바로 말씀만 맞다는 거예요.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이 늘 옳다. 어떤 근데 비판에도 이제 변명해서는 안 된다. 제가 궁금한 예. 거는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가
아직 덜 나와서 더 나오려고 막 그래서 약간의 반란의 움직임들이 혹시 있어서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시간 벌기 한 2달 정도 시간 벌기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런 반란의 분위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반란이 아니에요. 오늘 오찬 직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이 늘 옳다. 그죠? 그래서 국민이 늘 옳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압도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였나? 국민의힘에 기본적으로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대통령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그죠? 그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행동은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행동은 바로 다음 날 아주 그 민심이 우스울 정도로 그것을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 행동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무슨 말이야 저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있었을까 왜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딱 유체 이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대통령 본인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참모들이나 당에다 대고 하는 얘기고 정작 사실은 이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이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이거에 대해서 나부터 바뀌겠다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네. 이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석들에게 소모적인 이념 논쟁 멈춰라. 수석들에게 예. 나부터 그걸 안 하겠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그 지난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되돌아보게 됐다. 이게 아니고 수석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수석들에게.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수석들한테나 참모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직접 소통해가지고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성찰적인 메시지가 나가면 그때 국민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전부 전원이에요. 수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뭐 수석들한테 얘기했다.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수석들한테 마치 훈계하듯이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당에다가 훈계하듯이 그리고 부처 공무원들한테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작 그 말 속에 자신은 빠져 있다. 유체 이탈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수석들이 잘못한 거 맞죠.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것은 읽혀요. 국정 기조의 변화가 읽힌다. 그럼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선거 결과가 제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적어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분명히 읽힌다.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워낙 필요성도 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의대 정원의 확대보다 더 앞서서 진행돼야 될 게 보험 수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의료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1,000명을 늘려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많이 늘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수가 조정이 선제되지 않으면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거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급선무는 이거하고 동시에 의대 정원의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수가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여론 환기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든다는 거죠. 그동안 교육 뭐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 이거 갑자기 또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서는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세심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거에서 좀 걱정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창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0%입니까? 아니면 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정미 용산보다 여의도가 지금 더 뜨겁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을 계속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명분이요? 네,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당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운영 기조에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렇게 바뀌어주세요. 라고 지금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도 겪어봤고 또 윤핵관도 겪어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태를 겪어봤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를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충정으로 이 내년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 정당답게 국민의힘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이 전혀 수용이 안 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본인도 저는 그 열려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그걸 다 지금 당장 그러면은 내가 이제 탈당해가지고 신당 창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을 두고 충분히 명분을 축적해서 훨씬 더 큰 명분을 가지고 해도 하겠다. 그럼 국민의힘이 안아준다면 절대 나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안아줘. 그런 제안을 다 수용하고 예. 그리고 이준석 역할론을 네. 인정해서 내년 총선에 이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을 맡긴다. 네. 그러면 안 하겠죠. 안 나갈 근데 그럴 것이다.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를 지휘하려면 뭐 복귀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당대표를 복귀 안 하더라도 다른 역할을 맡길 수 있죠.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준비된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찾아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당신의 활동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확하게 던진 거. 그러면서 끌어오르게. 저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끝나면 막 폭탄이 사방에서 터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막 그냥 잠재우기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힘으로서 총선을 이기고 싶으면은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적극적으로 안아야 된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당시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을 줘서 총선을 이겼듯이. 근데 그게 일종의 해답인데 그거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0.0000001%가 있더라도 일단은 네.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잠시 떠날 결심은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떠나겠다.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떠나봤잖아요. 바른미래당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떠났다가도 다시 승리해서 돌아올 오는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고요. 네. 나쁜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수도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안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그냥 좀 내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있는 구성원에서 누굴 빼고 뭐 내치고 해서 뺄셈을 할 여유가 없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더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지. 근데 그거 자체를 뺄셈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뺄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나올 수 있나요? 그 국민이 다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구성이 다양한데 그걸 반영하는 게 정당이지. 어떻게 국민이 한 생각,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데 정당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있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큰 줄거리에서 동의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다 끌어모았고 온갖 전당적으로 다 선대위가 구성돼서 했는데 40%를 못 얻었단 말이죠. 네. 김태우 후보가 얻은 게 39점 몇 %니까. 네. 여기서 뭘 더 빼요? 더 해야죠, 이제는. 네. 결국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신당을 띄운다. 이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1당 또는 다수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오히려 한 100석 정도 탄핵을 막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근데 똘똘 뭉치는 내 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 당이 나눠서 싸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똘똘 뭉친 한 35%의 콘크리트 층으로 이길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달 수도 있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만약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부 국힘의 합리적 보수도 빼오겠지만 중도 중에서도 윤석열은 싫지만 민주당에게는 차마 표를 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가서 민주당의 올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지만 그렇지만 저는 권투를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예측해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창당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마 민주당의 당세는 가장 약하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친윤과 비윤의 대결로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데 대구 같은 데에서 가장 친윤 색깔이 짙은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결을 하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대결보다는 국민의힘의 친윤 후보와의 대결이 훨씬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컨설팅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당이라는 게요. 당이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을 해봤지만 당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갔지만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가 내 싸우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리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지금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을 박차고 나올 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금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것 또는 당대표한테 줄 서는 것, 이런 정치가 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내 양심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개개인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특히 거기서 또다시 새 당을 만드는데 거기서 또 누구한테 줄 서는 상황이 오면 그 끝장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당으로 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당으로 가기보다는 무소속으로 각자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서는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자, 오늘 1시간을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솔직히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공천을 받아서 내가 이 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공천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럼 내 힘으로 이거 돌파하겠다. 아니면 아예 안 나가거나. 알겠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말씀 중에 자정을 넘겼습니다.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네요.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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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이준석 대표 나오는 날에는 우리 티슈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닦는 거 좀. 아니 사사건건에서는 저쪽에 휴지가 나왔어요. 휴지를 던져줘. 씬이 넘어갔을 때 이제 탁 토스했는데 여기 날아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휴지가. 유력 정치인의 눈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진짜 궁금합니다. 유력 정치인의 눈물. 아니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번 이준석 대표의 눈물.
이번 눈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네. 그건 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눈물의 의미도 앞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럼요. 겁니까? 네, 그럼요. 지금 판단할 건 아니다. 아, 그럼요. 네. 눈물로 이렇게 놀리는 거 싫어요? 아니 별로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그 해병대 사건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심이니까요, 저는. 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어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슬퍼도 아우, 이렇게 보니까 또 파란만장하네요. 아우, 나도 울컥하네. 네. 울컥하기보다는 안철수식 유머로 답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보니까. 네. 예. 아니, 그걸 또 왜 넣어놔가지고 영상에. 네. 아 근데 저 두 분이 그 공통점이 의외로 많아요. 아,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 그두 분이 다 2012년에 진짜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분 다 상계동에서 정치를 또 네. 했고, 무엇보다 프로그래머.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신드롬을 다 만든 분들이에요. 오. 그 정도면은 뭐 라이벌 의식을 가질만 하죠. 뭐. 둘이 한번 안 와요. 최근에 제 고등학교 제일 친했던 친구랑 따님이 결혼하셨어요. 아, 인연이 깊다. 인연이 깊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적인 뭐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는 것처럼 안 보여서 이 싸움이 조금 약간 좀 불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여러 번 티키타카 했지만 제가 최대한 이게 감정 싸움을 안 가려고 그냥 원래 톰과 제리 같은 관계 정도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톰과 제리 보면 뭐 톰을 후라이팬으로 머리 때려도 그 다음날은 웃고 있고 막 서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치권에서 얽힌데 저랑 홍준표 대표는 뭐 오늘 치고 박아도 내일 가가지고 전화 드리고 치킨 드시고 뭐 화푸십시오 이렇게 네. 하고 또 하면은 돼요. 근데 이분은 진짜 마음에 담고 계시더라고 모든 거를.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예 좀 불가원의 관계로. 아니 근데 그 법대생들이 주도하는 정치권의 이가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 두 분 아주 특별한 분들인데 소중한 자산이군요. 서로 좀 소중하게 좀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네. 좀 저는 뭐 두 분 다 좋아하니까 네. 그 안철수 좋아하면서 이준석 좋아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그게 보통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운데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내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좀 하여튼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를 봐서라도 잘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이후 지금 현재 수습되는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제가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요. 아까 그 자료 영상에 나왔던 비대위원 했을 때 솔직히 비대위가 뭔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되게 그때 그러니까 파격적이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 솔직히 어떤 역할을 할지 사람들이 알면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권한과 그리고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결말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혁신위원장 멤버로 지원하시는 분은 정무적 감각은 좀 떨어지신 분일 거다. 왜요? 지금 하신다는 거는 그 자체로.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치권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외부 인사라고 지칭되는 분 중에 올 것 같다. 인맥이나 이런 걸 찾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 신뢰해야 돼요, 우선 지금은요. 나의 영역을 만들어줄 거는 신뢰, 그리고 내 자리 지켜줄 거는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와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단순히 뭐 언론에 회자되는 것처럼 무슨 뭐 정운찬 총리님 같이 명망이 높은 분 이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 대표랑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하면서 메시지 조율하면서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아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그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혁신안을 검토할 것이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 그랬는데 그 이후로 바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냐면요.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거의 대행한다고 느껴지는 예를 들어 이용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제 서판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김기현 대표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곱게 물러나느냐 아니면은 싸우느냐.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경선 위주의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싹 김기현 대표의 방어막이 돼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안이라고 하는 거, 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들었던 최재형 네네네. 혁신위의 혁신안이라는 것이 경선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하는 게 만약에 용산에 귀가 들어가면은 용산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사에 보도가 나오고 바로 부인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 안 하는 순간 이걸 검토한다고 하는 순간 누군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당대표 쫓겨날 때 용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혁신위를 만들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셨는데 당에 대한 응석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입니까?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제가 이제 캠페인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캠페인 할 때 꼭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당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후보한테도 얘기하고 선거를 이기려면 반드시 레드 팀을 돌아. 레드팀. 레드팀을 돌아. 그리고 그 예산의 절반을 레드팀에게 줘라. 레드팀을 잘 두는 나라, 국가, 워게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약점, 취약점을 지적할 수 있는 원래 레드팀이 내부에 잘 아는 분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하는 거고. 그게 원래 악마의 변호인이라 그래서 원래 예전에 카톨릭에서 성인들 그거 할 때 그걸 점검하는 분 아닙니까? 꼼꼼하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악마의 눈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악어의 눈물 아니에요? 근데 악마의 눈물은 어디서 나온 건가 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번에 나왔어요. 뭐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를 잘 못하는 팀들은 변화를 잘 못하는 팀들은 이 비판을 내부 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각을 좀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이 좀 돼가는 거를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좀 지적하는 레드팀의 역할을 좀 맡아달라. 또 젊은 세대고 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완전히 코드가 다르고 DNA가 다르니까 그 시각에서 가감 없이 하여튼 얘기를 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달라. 네. 그럼 우리는 그럼 뭐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능하면 다 좀 듣겠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뭐 광대도 그렇고 딱 왕 앞에 가서 신하들이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 못. 아예 딱 그 역할을 딱 주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뜻을 얘기하지 말고 네. 당신의 생각이 나랑 같더라도 무조건 우리의 약점만 찾아갖고 우리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달라. 네. 그 역할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말할 때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뭐 본인들이 가서 쓴소리 하면은 뭐 선배가 가서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참모가 가서 불편하기 장관 다 불편하지만 그 역할을 원래 제가 맡았다 그러면은 그건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네.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다. 이렇게 당과 대통령이 생각을 하면 네. 이걸 뭐 굉장히 전화위복으로 전 활용하기가 좋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이나 용산 차원에서 레드팀의 팀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요청을 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선 때 캠페인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당신께서는 후보고 저는 당대표인데 이 안에서 저는 당선을 위해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제가 아는 수단과 방법을 쓰겠습니다.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직접 한 말입니다. 근데 의심하니까 이꼴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박성민 소장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예를 들어 보안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보안 잘 돼 있는지 보자 그러면은 화이트 해커를 고용해가지고 뚫어보죠 한번. 그 뚫리면 이제 그 보안점을 찾아서 개선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국정원이 선관위 한번 해킹 시도해봤더니만 뚫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 되게 싫어하죠. 네. 우리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돼요. 지금 왜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네. 이렇게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은 힘의 불균형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럼 당신들 지금 뒤에 이런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점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묻고 넘어가죠. 당장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 때도 저는 앞에서는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뒤로는 심지어 캠프의 선대위원장한테 지금 젊은 세대 공략하려면은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내야 됩니다라는 거를 직접 전화로 몇 번 전달했어요. 그래요?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선거 예측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하긴 했지만은 뒤로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라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되는데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 화이트 해커지 또 뭔가 서로 의의 안 상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제 이해 안 눈에는 가요. 가장 적임자인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뭐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로 이렇게 앉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정당 경험도 없고 선거 출마 경험도 없고 당연히 입법부 국회 경험도 없고 행정부 경험도 없고 청와대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심을 좀 쫓고 민심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일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정당의 대표도 지냈고 선거도 출마를 여러 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전략 이런 걸 잘할 뿐만 아니라 네. 전 대표였기 때문에 당에 대한 그 선거를 이기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직접 그 치러본 분이기 네. 때문에 그 경험이 아주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그 20, 30대가 디지털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선거로 지금 이미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선거 방식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당에서 대통령도 다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 좀 제거하고 누구한테 일을 맡겼을 때 우리 당이 보수가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가장 아프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찾으라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 네. 국민의힘에게 레드 이렇게 팀을 맡겨도 평가하셨는데 된다. 네. 당내 평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김민수 달라.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결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지금 의미 없는 비판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에까지도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마트한 이미지까지도 분명히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를 가집니다. 그 신당발 후보들이 누구 표를 가져갑니까?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죠. 네, 와, 또 울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왜요? 네, 당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에 있는 게 손해다, 나가는 게 손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자기 상황에서 맞는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수 대변인은 제가 예전에 당대표 할 때 저분이 성남시장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복귀하는 거를 제가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막았어요? 네? 전 부적절하다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랬습니까? 당대표 그런 거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뭐 구원이 있군요. 아니, 근데 큰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인적 감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당을이라는 곳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역구 중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분당갑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최소 5% 10%가량 득표가 더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누구를 우리 당의 후보로 선임하느냐 아니면 당협위원장 선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당무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성남시장 나가려고 먼저 던지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무의 선에서 제가 제 권한을 가지고 한 거고요. 네. 저분은 대변인의 권한으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당과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대변인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거는? 예. 상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지도부에 확인해 보니까 되게 당황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요? 어떤 조치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뭐 관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많이 당황하셨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분이. 저에게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면 그만두게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할다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은 선거에 방해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내려오게 하면 그만두게 하면 당 지지율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좀 그때도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거연합을 깨면 안 된다. 자기가 앉아있는 책상 다리를 의자 다리를
자기가 왜 톱으로 자르냐.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쭉 와서 요번에 그 강서구청장에서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종합평가가 나온 겁니다. 종합평가. 예, 종합평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일이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지 않는 분이 남아있다니 전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분이 나가면 그제서야 내가 이제 이준석 나간 저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그런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투표장에 안 가고 이준석이 이 당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적어도 공당의 대변인 정도가 되는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당장 제명하고 쫓아내면 되죠. 그럼 총선 이길 텐데 그렇게 그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든 어쨌든 다 나가면 그거 자체로 그 당에 좀 손해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인데 네. 김민수 대변인이 무슨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저에게는 좀 그 윤상현 의원의 말이 맞고 김민수 대변인의 말이 좀 틀렸다. 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레드 팀장을 맡더라도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좀 사랑스럽게.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게 좋겠죠.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근 한 20년간 본 정치인들 중에 정치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분이고 메시지 전달 능력이 뛰어나고 비유 이거 뛰어나고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뭘 상담하고 뭘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조금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네. 예, 조롱과 경멸은 조금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2000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는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는데 이해창 후보로 상징되는 그분들은 이 노무현 후보를 좀 경멸했다. 그게 이제 패인 중에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좀 정치는 좀 8분의 6박자로 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8분의 6박자가 강양짝, 중강양약이거든요. 근데 못 박을 때 우리 그렇게 박잖아요. 강강강강 박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좀 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제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제 삶의 원칙이 맞으면 때린답니다. 네, 좀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잘 보십시오.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은 먼저 다 저 때린 거예요. 보면은 저분도 지금 갑자기 저 때린 거 아닙니까? 제가 신당한다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이 나가면은 우리한테 도움될 거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이준석을 안 쫓아내서 그렇다 이런 건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원칙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때리면은 저도 반응 안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참으라는 분이 있지만은 저는 이 참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떤 결말이 나오냐면 이 당에서는 그게 유승민 시나리오예요. 나는 적급과는 상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승민 의원한테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명칭을 띄워가지고 야 유승민은 때려봤는데 아무리 반응 안 하더라 우리한테 그럼 신나게 때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동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김민수 대변인 표현해 보면은 이준석이 배신의 아이콘이래요. 정확히 뭘 배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요. 세트로 다 나오는 겁니다. 내부 총질, 배신의 아이콘, 무슨 뭐 이런 게 그냥 아재 상투화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냥 트렌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꺾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이준석 다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제 인정하고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그때 뭐 어느 방송에서 제가 비유를 좀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차 부대를 이끌었던 조지 패튼 장군 같다. 그러니까 조지 패튼 장군이 아주 좀 뭐 개팍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합참에서 싫어했죠다. 근데 야전에 그 전쟁을 이겨서 야전을 맡길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젠하워가 어쨌든 총사령관이니까 내가 어쨌든 컨트롤 하겠다 해서 그거 시켰고 맡겼는데 그 뭐 전쟁에 뭐 아주 뭐 개팍한 게 드러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전쟁 잘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준석 다음은 제가 존중하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가 아닌 겁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때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지금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야 준석아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을 나도 할 만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고양입니다. 이거. 초선 때 말 못하는 건 다 고양입니다. 이거 계속 감추면 이거 비만 고양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대우를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 기분이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저는 근데 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저도 이제 선거를 이제 겪어보면서 국민의힘의 선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수도권에서 여유 있는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의 강북구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한 20% 넘는 갭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보통 선거에서. 그러면 그런 은평이나 이런 강북이나 이런 데 위치하신 지역구의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 와가지고 당무를 보면서 지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럼 20% 갭이 있는 지역구들이 어디는 다 영남이에요. 그러면은 선거의 주전장은 수도권에서 누가 더 많은 의석을 갖느냐인데 전부 다 영남 사람들이 와서 선대위 주요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영남스러운 메시지를 내서 더 영남 선거로 몰아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좁혀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 결국은 지도부가 그때 기민하게 대응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 막말 사태가 벌어져도 한 3일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최고위가 소집되는 데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와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 우리 동네에서는 잘했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 저런 말 들으면 잘했다 그러는데 수도권에서는 왜 저 사람을 자르라 그러지? 저 사람 애국자인데 왜 자르라 그러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수도권에 의원이 없다 보니까 당장 지난번에 권영세 장관 용산 당선될 때 몇백 표 차이로 됐습니다. 저분도 여유가 없어서 당부를 못 봐요.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캠페인 자체가 영남화되고 그러면 그냥 수도권 선거는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대구에 가서 제가 저 말 말고도 무슨 말을 했냐면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구의 변화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정적인 시점에 제발 우리 후보들을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구의 방향으로 잡아 끌지 말아라. 저는 이번에도 강서 보궐선거에도 어느 정도 그게 동작했다 봐요. 왜냐?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저나 윤상현 의원 같이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파해도 네이버 댓글란에 대구에서 올라다니는 분 똑같은 거죠. 내부 총질하지 마라. 네가 네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지금 위기론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 주류의 답글이 달려버리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선거가 1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사전 정지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둬야 제가 안심하고 수도권 선거에 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100일 전까지 국민의힘 처방전만 간단하게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뭐 혁신을 하든 조계선대위를 하든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뭐 1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대통령이 변화를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검토할 수 있는 게 그 비대위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이 한 40%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대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순간 두 가지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국정 실패와 전당대회 실패. 그럴 바에는 세 번째, 모든 대통령이 갔던 신당 창당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 유혹은 달콤한 유혹이죠. 다만 그거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바꾼다는 전제 위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국민의힘 지금 뭐 당직자들도 임명했는데 참 너무 좀 제가 뭐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처삼촌 뭐 벌차듯이 인선한 것 같아. 그 전에 있는 분들이 더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바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게 가질 거냐? 이건 저는 안 가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언들은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위기가 신뢰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상 깊은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검사 시절에. 첫 번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렇죠. 그때 대통령 돼서는 나한테는 좀 다른 분들이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는데 당대표는
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비치게 했고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얘기도 인상 깊게 남았는데 당대표를 윤리해부해 갖고 이제 쫓았으니까 결국 대통령의 말이 이제 좀 변한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신뢰를 좀 잃은 거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다 위기 상태입니다. 에토스는 신뢰받는 메신저가 로고스는 논리죠. 믿을 만한 논리로 그걸 파토스, 감동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말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이제 발을 봐야 될 텐데 그 발을 좀 봐야죠. 연말까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제가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그 소위 눈물의 기자회견 하는 거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던졌거든요. 대통령의 언어로 직접 지금까지의 실패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거 17개월간의 실패 인정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상병 건에 대해 가지고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미숙했다는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냥 다 카운팅해 보니까 한 3할 3푼 3厘를 한 것 같아요. 100%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제 말을 들어서 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정 기조를 좀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에 한 3할 3푼 3리 정도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거는 한 방에 다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에요. 당장 홍범도 장군 건 같은 경우에도 더 추진할 동력이 없거든요. 과감하게 지금 던져버리시고 왜냐 대통령이 아까 이념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먼저 던진 게 그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걷어들이신다는 이야기가 많은 국민한테 큰 변화로 받아들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라미식으로 할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로 제 생각에는 국정 전환의 기조를 많이 밝히셨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차피 대통령 임기 앞으로 3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3년 반이 빨리 지나가라 보다는 3년 반 동안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래 이럴 정도로 거의 뭐 정신없을 정도로까지 변화의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변화는 인정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결과라고 봐요. 그래요? 솔직히 대통령께서 나 전광판 안 본다, 뭐 선수는 정한판 보지 않는다. 그것도 말로는 멋있죠. 근데 저는 대선 때 잘 알거든요. 대통령 되게 민감하세요. 예, 제가 막 메신저로 막 우리 당의 여론조사표도 매일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멋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여론조사표를 안 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심대한 이 민의의 표시, 강서구 50만 샘플 아닙니까? 50% 투표는 25만 샘플가까지 되는 건데 그걸 받아보시고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서구민이니까 강서구 선거 뭐 더 관심 있게 봤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별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상식인 분들이 사는 데고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결과를 예측해서 맞춘 걸로 뭐 유명했는데 제 눈에는 실제 결과는 저 2020년에 미래통합당 그 국회의원들이 얻은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2020년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바닥을 찍고 미래통합당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까지 정점을 찍고 전국에서 성공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데 그 지점에서 교차해서 지금 나왔지만 실제로 그 선거 패배 이후에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중요한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35% 긍정평가가 35% 미치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이 구도가 인물 이슈를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뭐 후보 탓할 것, 당대표 탓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거는 제가 뭐 확신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부정평가가 60%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0%라는 겁니다. 그건 뭐 선거를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야당은 분열하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고 여당에서는 좋은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해도 나오려는 사람들도 주춤하고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공무원들 중에도 뭔가 이렇게 좀 앙심 있는 분들이 엑스파일로 터뜨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왜 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지지율에 그렇게 관심 있고 선거에 그걸로 하는 겁니다. 현대 선거는 뭐 독재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걸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위기의 선거를 앞두고 아까 외형적으로는 박성민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를 갈 수도 있고 신당을 갈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럼 그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관심 받으려면은 쌓여있는 이력이 대통령과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김영삼에게 있어가지고 이회창 총재의 역할이었던 것일 테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소 지지율 떨어졌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네. 역할이었던 것이고 이 긴장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럼 대통령께서 이것까지 생각이 닿으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뭔가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세우었는데 그게 진짜 대통령적으로 친분이 강하게 느껴지는 인사라든지 스타일이 비슷한 인사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 평가를 상쇄시킬 만한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거는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치의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두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일도 부족하고 사람도 안 보이고 이런 게 지금 가장 정권의 위기라는 거죠. 네. 정말 또 역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서 예, 예, 두 번째 의뢰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방전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만나면 또 특히 대통령한테는 늘 그런 말씀드리는데 절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분은 참으로 두면 안 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네. 특정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준석을 내쫓아야 된다. 안철수 내쫓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분노가 있는 참모. 두 번째, 지나친 당파성으로 확증 편향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네, 너무 강성지층이라든가 뭐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이. 세 번째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해에 따라서 조언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제 눈에는 지난 2년,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가 아니라 캠페인 정치에 입문한 이래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 남는 거는 대통령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뭐 잘못 판단했다. 네. 내가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다.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임기 3년 6개월이 새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수위 새로 구성하고 정부 끌어갈 그 강요들, 수석들 새로 한다. 그런 각오로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